네, 바이든 행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인 제닛 옐런이 주도하는 아케고스 마진콜 사태가 금융 시스템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확충안이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드디어 4월 1일 첫 거래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 달 증시에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 아케고스발 마진콜 사태에 미국 정책 당국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굉장히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는. 네. 그러나 오늘 그 월가의 그 대응을 이렇게 보면 주요 정책 폴스들이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 중에서는 가장 그렇게 경제 컨트롤 딸이 제니 옐런이죠. 그래서 금융안정 점검 회의에서 이런 아케고스 마진콜 사태가 금융 시스템으로 번지는 문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상 이렇게 긴급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또 미국의 그 금융 당국도 이렇게 SEC라든가 금융 당국도 영국이라든가 관련된 데 이렇게 연계해서 이 문제의 시스템의 차단 문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 관련해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마 엘리베스 워런인데요. 네. 이 워런도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진단해 준 것처럼 이 레버리지가 5배에서만 통제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과다한 레버리지, 차입이 문제다. 어제도 이제 차익거래 결제에 대해서 국내 그 증권사도 차익거래 결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은데요. 이 규제 움직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 차입거래 결제 문제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됐던 것이 결과적으로 비란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틈을 파고들어서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 해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이렇게 제닛 앨런과 그다음에 엘베스 워렌 버핏 그리고 미국의 금융 당국 그리고 영국의 금융 당국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서겠느냐 하는 측면은 시청자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모기런 사태, 리먼 사태가 금융 시스템으로 번질 때 카크로치 세오리, 즉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이론이 다시 한번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주목되는 것도 바로 이것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이 카크로치 세오리는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침에서 이런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는 그때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국경제TV에서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는 우리가 이제 부엌에 바퀴벌레 한 마리, 네. 지금 이제 빌항의 아케고스발 마진콜 사태가 이제 한 마리라 이렇게 본다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요것만이겠느냐? 요것만이면 사실 제닛 앨런과 네. 그다음에 엘베스 워렌이라든가 각 금융 당국이 나서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을 때는 뜯어보면 벽장 속에 바퀴벌레 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설령 이런 것이 사실 이번에 비랑 사건만 하나가 됐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 이런 얘기가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한번 거론되는 것도 네.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정 PD께서 이렇게 되죠. 사실 군집속성, 금융이라는 것은 금직속성. 자, 전 앵커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포머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 군집 속성에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각도의 얘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제닛 앨런과 그다음에 엘베스 워렌 같은 월가의 가장 강력한 이런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이 어찌됐든 이런 레버리지 규제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법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바마 정부 시절에 노드 프랭크 법안이 나왔습니다는 네. 그것도 이제 만들어진 지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라든가 디지털 컨택이라든가 해서 금융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사실 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수정된 노드 프랭크법이 얘기 나온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바이든 오리스가 이미 백악관에서 발표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후에 이렇게 피츠버그에서 발표되는 내용으로 보면 당초 규모보다는 상당히 커질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 보면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다우존스 증시에서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도 네. 불구하고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거꾸로 떨어졌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나스닥은 뜻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인프라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 차세대 국부 창출과 관련된 이런 안들이 당초보다는 많이 포함됐고, 그리고 R&D 지출이라든가 아까 전기차 얘기도 했습니다는 이런 게 뜻하지 않은 게 발대에 들어갔다 하는 측면에서 나스닥 지수는 한 1%의 상승을 보이는 것도 오늘 뉴욕 증시에서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뉴욕 증시에서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확충안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보다는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올랐고 그동안 잘 가던 경기 민감주 위주의 다우지수가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규모가 지금 4조 달러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3조 달러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하이프레스요. 일단 할 때는 좀 많이 하는 게 부족한 것보다 낫다 하는 이런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에 이렇게 근거를 해서 하이프레스요. 고압 경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네. 그런 점을 볼 때는 이번이 사실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이라든가 인프라 확충 계획과 관련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에 발표되는 시점이라 보면 확실하게 좀 크게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3조 달러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는 지금 4조 달러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4조 달러라고 본다면 사실 주가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우존스가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은 자, 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원. 그러면 의욕적으로 4조 달러 가면 우리가 조선 구마사 얘기를 왜 했습니까? 4조 달러 하면 너무 가행된 게 아니야. 여건에 너무 가행돼.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증세랑 분담이 되더라도. 그래서 오늘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했던 것이 주가를 그렇게 끌어내리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당신 무슨 얘기냐?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대형 기술주를 비롯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우리 그 국채금리가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렇게 경기 부양 인프라 확장 계획이 너무 크다 보니까 증세에서 재원 조달한다 하더라도 적정 부채 더 발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저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는 얘기가 뜻하지 않는 계획안이 이번에 포함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우주항공기, 차세대 통신망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어떤 게 바탕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개전산업은 사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기득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대외 이상의 중개 위협받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뛰어넘어서 자 까마귀 위에 독수리 트럼프 대통령이 까마귀 대 까마귀를 이렇게 내쳐내는데 독수리를 확 해서 미국의 기득권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미중 간의 그 경제 패권에서 핵심이 되는 게 첨단 기술 전쟁이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번에 뜻하지 않게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진핑 그 정부가 사실 지난달 이번이죠. 아직 4월 1일이니까 네. 지난달이죠.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이 지난달 첫날이라서요. 양해대회에서 네. 사실 양해대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까지 장기 계획을 볼 때 거기도 국부에서 시진핑이 전기차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우주항공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한번 대비시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슬라라든가 이런 거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군인들도 테슬라 타지 말아라. 테슬라 타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바이든이 발표하는 백악관에서 나온 정책들이 바로 전기차. 테슬라 같은 왜 오늘 전기차가 올라느냐? 나스닥이 올라느냐? 전기차. 중국의 견제에 대해서 전기차 우주항공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하는 요 계획이 이렇게 포함된 거죠. 네. 뜻하지 않게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라든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도 주가가 올라갔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통신망은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R&D 지출 비중이 많이 들어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미중 간 패권에서 피벗 스테이트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세계 가치 사슬의 중심을 중국에 넣느냐, 미국에 넣느냐. 자, 그동안은 미국이 중국에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의 경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거는 네. 물론 트럼프 대응도 미숙했습니다는. 그러다 보니까 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가 하나가 된 레벨 플래닝 필드. 자,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줍니다. 미국은 줍니다. 한국은 자군 줍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네, 지금 중과 경쟁 아주 똑같이 나오죠. 네, 바이든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네. 라이브로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예.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 건 뜻하지 않는 결과. 그게 왜 배경에 긴급으로 넣느냐? 이번에 양에 대해서 중국이 테슬라 견제, 전기차 견제, 이게 우주항공차 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3조 계획에서 4조 달러로 이렇게 늘어갔던 배경도 된다. 나중에 발표되는 교육 인프라 측면이 더 이렇게 전기차라든가 차세대 하면 IT 능력 이거 뛰어나죠. 미국의 교육 산업에서 이쪽 부분을 더 교육 산업에 투자하는데 이건 2차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2차분에. 요 내용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피보 스테이트 경쟁이니까 자 중국이 양에 대해서 홍색 공급망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세계 가치 사슬의 중심을 중국에 넣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도 자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동맹관계 대서양 동맹이라든가 G7 동맹 그다음에 NPT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동맹 강력뿐만 아니라 자 리쇼링 정책과 함께 이렇게 피보 스테이트 피봇을 미국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피봇을 넣는데 망이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망이지 않습니까? 망해서 앞으로에 관련된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 연구개발과 함께 구축에 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뜻하지 않게 이런 계획들이 당초보다 다른 건 대부분 다 발표됐습니다는 네. 이미 알려졌습니다는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빵주가 되겠죠.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커진 게 바로 그런 내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을 공개한 가운데 이 부양책 관련 법안들, 인프라 관련 법안들 역시 미중 갈등의 첨단 기술 전쟁의 일환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봤고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벌써 4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분기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졌었는데 향후 가장 확실하게 증시를 끌어올릴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그동안 그 작년 3월부터 주가를 쭉 끌어올렸고 네. 그다음에 작년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미국의 기술주들의 지금 차익 실현, 한국 주식 사라, 한국 주식 가장 많이 올리면서 올해 들어서는 한국 주식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올해 1분기에 지금 3월 1, 4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대체로 보면 우리 코리안 마켓이 그 이렇게 거래량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주가도 한 3,200 가다가 지금 3,000 이렇게 돼서 대체로 시청자분들 그런 흐름은 이렇게 된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종목 얘기를 안 하느냐. 한상춘 논설위는 왜 종목 얘기를 안 하느냐. 종목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종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종목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한국 기업의 상징성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좀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 입장에서 공영성을 지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매크로사이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흐름이 사실 개별 종목보다는 더 중요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흐름이 중요한데 개별 종목 얘기를 왜 안 하느냐 하는데요. 그건 좀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쪽도 뭐든지 경제라는 것은 마이크로 이코노믹 대비해서 매크로 이코노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크로 이코노믹을 잘 보려면 마이크로 이코노믹 기업의 활동상 경제의 부가가치 에디드 밸류 서메이션이 매크로 사이드의 GDP 성장률입니다. 그러면 자 거시경제를 하는데 개별 주식을 모르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미국의 개별 종목 사학이라든가 한국의 개별 종목 사학 다 파악을 해야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다 정확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이렇게 그 유튜브 나오는 이런 사람들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는 그렇게 구체성보다는 그런 점 아주 피부적으로 와닿지 못하는 그런 점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4조 달러. 자 당초 예상보다 4조 달러니까 자 경기는 살아난다 하더라도 금융화는 지속하겠다. 또 재정 사이드에선 4조 달러 나오니까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겠습니까? 안 그럴 수밖에 불거지겠습니까? 없죠. 국제금리 불거지겠습니까? 안 불거지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4월 달은 상당히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점이 확인돼야 된다. 자, 리플레이션. 이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 않은 성장이죠. 네. 자, 지금 4조 달러, 금융원에 4조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테이퍼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4조 달러를 들이부고 경기가 안 올라가 그러면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월 증시 또 4월 이후의 증시는 금융원에다 왕창 퍼부니까 하이프레셔 경제니까 이러한 그 인플레라든가 이런 행오버 현상 문제도 불거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리프레션 문제, 너무 뜨겁지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문제의 매크로 사이드 경제 성장률 확인되는 게 증시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정책 사이드에서 이렇게 해줄 일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에서 사실상 금융 완화 정책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책 당국이 시장에서 무너졌을 때는 시장이 이끌었지 않습니까? 페드가 역할을 했고 바이든의 이렇게 재정 정책이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4조 달러까지 낼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그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는 이제 집권 초기 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프레스 경제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자산 거품도 우려되고 인플레 우려되고 국제금리 오는데 이렇게 4조까지 들이부니겠느냐 하는 측면은 사실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 직후에 지난 1년 동안 정책 당국 국가가 주도했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시장에 자율적으로 이제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미국에서는 자율적으로 경제 회복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GDP의 총수 확률에 대해서 70%가 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리벤지 스펜딩이다 해서 네. 자, 국가가 이제 마중물 넣습니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금도 줘서 이것이 뭐냐 경기가 살아난다면 이제 돈을 벽장 속에 가둘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소비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앵커도 이렇게 좀 어떤 사태에 의해 가지고 좀 내가 하고 싶은데 소비를 못하면 저거 못 사면 나중에 그 규제가 풀리면 한번 사보고 싶었습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사보고 싶습니다. 예. 여행도 가고 싶고요. 예, 전 앵커의 장점입니다. 솔직담백하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시청자분을 의식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오늘 얘기하는 카크로치 스요리입니다. 카크로치 네. 스요리도 그런 측면입니다. 저 비란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얼만큼 제한적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제한적이면 제니 앨런이 나섭니까? 워렌 버핏이 나옵니까? 미국 에셋이 나섭니까? 그다음에 사실 영국의 금융 당국과 같이 협의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4조 달러 이렇게 발표한다는데 미국의 그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자 그동안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잘 쓰지 않고 적정세 저축을 가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백신에 의해서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한프리성 소비, 소위 보상 소비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제 언론에서는 보복 소비라는 표현을 써요. 보복 네. 소비? 내가 내 소비였는데 보복 소비일까? 그런 측면에서 보상시입니다. 보상시입니다. 네. 그래서 요 리벤지라는 표현이 그래서 보복 소비다 하는데 좀 보복 소비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의미 때문에 보상 소비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요게 되면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72%니까 이제 정책 단계에서 민간 자율적으로 한다. 민간 자율적으로 가야지 시장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체제에서 보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확신을 들지 않습니까? 확신을 들진.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이 되는 것이 확인돼야 사실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박원 캐스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1분기에 기업들의 발빠르게 실적이 발표되는 것을 한번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업들 실적이 살아나느냐? 물론 이제 뭐 증가하겠죠. 절대치 증가하겠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살아난다면 기업의 부가가치 이렇게 주체가 되는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자 앞으로 되면 재고를 쌓거든요. 재고를 증가시켜 미래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리스토킹 문제 이런 문제만 확인된다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월가에서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리프레션 문제, 리벤지 스펜딩 문제, 리스토킹 문제, 트리플 R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4월 증시를 맞으면서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트리플 V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조언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 달에는 이제 각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미국의 경제 성장률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 4월에서 보면 말이 많았던 1분기. 네. 1분기. 많은 주가의 낙관론자들이 뭐냐. 4월 달에는 작년에는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리지 못하다가 작년 12월, 11월서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뒤늦게들 주가 줍줍하면서 주가를 끌렸던 분이 실제로 1, 4분기에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각도에서 자 이렇게 전환점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제는 펀더멘탈 장세이기 때문에 자, 펀더멘탈 장세로 넘어온 게 올해 1월 달입니다. 그럼 1월에 펀더멘탈 장세의 가장 큰 변수가 종합적인 성장률이죠. 각국의 성장률이죠. 근데 이 성장률이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의 성장률이 1, 4분기에 발표된다. 네. 그리고 늦게 같은 그래서 가장 먼저 발표되는 게 중국이죠. 중국 국가통계원에서 한 4월, 15일 전후에서 발표되고 미국은 마지막 주에 목요일에 발표되죠. 그래서 4월 말 정도에 발표되는데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1분기 성장률 이번에 발표되는 게 사실 그 속보치에 해당되죠. 미국은 같은 분기의 성장률에 어드밴스 속보치, 포텐셜, 잠정치, 파이널 그다음에 확정치 이렇게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1분기의 속보치다. 근데 오늘 그 한국경제TV에서 이런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4월 달에 발표하는데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에서 과연 애틀랜타 GDP 나우에서 이렇게 봤던 10%가 나오느냐. 10%가 나오느냐. 그럼 10%가 나오면 미국 증시가 올라갈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반영된 거고요. 그래서 경기 민감지가 올라가는데요. 10%가 발표되면 2분기 이후에 주가는 의외로 상승률이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네. 왜냐하면 베이스백 때문에 미국은 정기비 연율 그렇죠. 방식에. 근데 사실상 뉴욕에서는 GDP 나우 캐스트처럼 한 6에서 7% 정도 나온다 그러면 2분기의 성장률이 베이스백 때문에 그렇게 낮게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 1분기 성장률이 10% 애틀랜타대로 나오면 2분기엔 정기비 연율 때는 베이스백 때는 성장률이 이렇게 상승 플러스 나오더라도 둔화되는 거고 6에서 7% 이렇게 나왔을 때 했을 때는 뉴욕에 이렇게 연준에서 GDP 캐스터처럼 나온다 이렇게 본다면 2분기의 성장률이 그렇게 낮지 않는다. 요게 1분기 성장률의 향후에 세계 증시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와 관련해서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시청자들이 바라볼 대목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의 내용과 함께 자 성장률의 수치를 볼 때 파악하는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이 그런 점으로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슬슬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1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면 기업들의 실적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부가가치 활동에 있어 이렇게 보면은 에디드 밸리니까 네. 부가가치 총합이니까 그 부가가치는 기업들이게 되니까 성장률이 6%, 7%, 10% 나오면 그만큼 뭐냐 1분기의 기업들의 실적 절대치는 높게 나온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우리도 이제 그런 쪽에 있으면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어떻게 나왔냐 이게 사실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큰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분기에서는 절대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1, 2, 3월 달에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1분기가 지나고 죄송합니다. 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PS와 그리고 실적을 챙겨서 보는데 보통 예상치 대비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1분기가 될 때는 네. 가는 과정에서는 1분기의 절대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고 1분기가 끝났을 때 이 어닝 시즌이라는 건 1분기의 실적이 발표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주가 상승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뭐냐?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게 사실 1분기가 끝나고 난 1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 향후 주가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분기 중에는 1분기 절대치가 어떻게 나오는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이후에 향후의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폭은 코로나 사태에서 점점 극복해진다면 예상치가 실적치에 자꾸 근접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작년 7월이 되겠죠. 그때 이렇게 그 대학 교수에 이렇게 직을 하고 있는 분이 이거 7월 달에 작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3월 달에 1000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때 예상치도 나빴지만 네. 실적치가 더 좋았기 때문에 절대치는 다 줄었지만 주가가 강하게 끌어올렸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시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네. 끝났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보는데 그 폭은 좀 적지 않겠느냐. 그 폭은 적은 상태에서 사실 오늘 1분기 실적들이 이제 속속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그렇죠. 사실 절대치는 이렇게 높게 나오긴 합니다는
주가의 반영폭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1분기 실적까지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달에는 특히나 인플레 논쟁이 더욱더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주가 움직임에 큰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의 물가를 볼 때는 네. 전문가들한테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타겟 레이트 2%를 전후한 얘기입니다. 평균 그렇죠. 물가제. 이건 연율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전월비 방식으로. 이게 이제 월별 수준은 전월비 방식인데요. 0.4%, 0.1% 이렇게 해서 그거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연율이랑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2월 달까지 물가 안정됐다. 왜 인플레 우려하느냐? 여기 우려하지 말고 주가 떨어졌을 때 줍줍 보세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인플레 타겟인 2%는 그거는 뭐냐? 연율 개념이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 대비해야 된다. 작년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2월 달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때이죠. 그때 뭐냐? 경제가 뭐냐? 그때 뭐냐면 인플레 우려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높았으니까 올해 3월 달, 지난 3월 10일 날, 이달 3월 10일 날 발표했던 2월 물가는 지독히 한정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근원 물가가 아마 1.4% 정도 나와서 2% 미칩니다. 네. 근데 자 3월부터 이달 발표되는 게 10일 전에서 발표된 이달 발표되는 게 3월 물가죠. 3월 물가는 미국의 다우지수가 폭락하는 상태에서 그 영향을 받았던 때죠. 경제가 디플레가 우려할 정도로 위축됐다.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베이스가 떨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뭐냐 3월 물가 이달에 발표된 3월 물가서부터는 최소한 3% 이상 나옵니다. 최소한 3%. 여기에 금융 완화 지속되겠다. 재정도 3조, 물론 지금 푸는 건 아니지만 3조 달러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 이달에는 인플레에 대한 논쟁이 아주 세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1, 4분기 성장률이 뭐냐 10% 나온다 하더라도 인플레 갭이 한 7%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계속해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달에 발표되는 3월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 타겟팅 선이 2%보다 더 월등히 5월 같은 거는 지난해 물가가 0.1% 정도였으니까 베이스백 때문에 한 5%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 이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논쟁이 과열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 관련돼서는 제닛 옐런의 입장이 바뀌느냐, 페드 입장이 바뀌느냐 일시적이라 했는데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나트 프레이트 점도표에서도 사실상 테이퍼링이 앞당겨졌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과연 자 페드라든가 옐런이라든가 이런 측면 파월 의장이들 이렇게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시청자분이 4월달 인플레 논쟁과 같이 주목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서머스라든가 캐너스 로커 숫자가 빠졌습니다. 네, 서머스. 네. 캐너스 로커, 블랑셔라든가 퍼거슨 같은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자 미국의 그 하이프레셔 경제, 고압 경제, 제닛 옐런과 파월이 가져가는 금융 완화, 그다음에 4조 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책에서 간과하고 있는 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저 훌륭한 학자들의 인플레 문제가 각종 CNBC라든가 이런 통해서 많이 인터뷰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저면학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 관련해서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또 하나 체크해 봐야 할 문제가 그동안 대형 기술주의 악재로 작용했던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증세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좀 뉴욕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 이 증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 4조 달러까지 끌어올리면 네. 적자 국채도 자 증세청에서 보완하지만 적자 국채 발행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중세 규모도 늘려야 된다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국채 수익률 수익률이 그런 거죠. 그런데 시청자분이 발생한 것은 올해 증세 쪽에서 이렇게 보면 자 증세가 이제 나옵니다. 이달부터 나오는데요. 이 증세기가 많이 나온다. 4월 달에는 증세기가 많다. 근데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거, 가장 마지막에 시간이 좀 돼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살펴보도록 이제 할까요? 보겠습니다. 법인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 법인세입니다. 그렇죠. 법인세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이제 바로 전에 방송했던 분들의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 그 자본이득세를 이렇게 부과하면 자, 한국 쪽으로 자본이 돼서 한국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일단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주식을 잘 사지 않고 있고요. 오늘 바이든의 잠시 전에 발표했던 정필이 잠시 전에 발표했던 바이든의 지금 발표되는 것들 속보치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업 과세 회피 문제, 요 문제죠. 네. 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금융사들이 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 그거 절대적으로 규제하죠. 절대적으로죠. 미국의 자본소득세를 보면 자 미국의 세금 부과로 인해서 다른 쪽에 조세 피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이렇게 되면 캐피탈 플라이트 문제가 제기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전부 자본이라든가 뭔가 있어 바이든 정부를 리쇼어링 끌어들이는 입장에서 자 과세했다. 자본이 과세했다. 그것 때문에 투자 여건에서 한국에 그렇게 투자 여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걷다 놓는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이든 정부가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세 회피에 대해서. 왜냐? 법인세 회피하면 법인세를 인상하면 미국에서 지금 리시온이 하는데 법인세 오면 중국에 들어가 한국에 들어가 이게 회피되는 거죠. 이거 반드시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괜히 감에 의해서 자본주택세 부과하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자금이 회피해서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법인세 인상한다. 그러면 뭐냐? 자 법인세 회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중국으로 이게 전체 맥락에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제도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풀어가기 네.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에 대한 스탠스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자, 그러면 4월에 이렇게 보면 네. 경제 성장 좋게 나오죠. 10%. 10% 좋게 나오죠. 네. 미국의 이제 4조 금융 완화 지속되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4조 달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 되고 미국의 국채 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행코 자, 미국의 경제 성장률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10% 나온다. 네. 10%는 제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아마 10%는 안 나올 거예요. 물론 방식이 좀 차이겠죠. 10%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4조 달러 금리 미국의 금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 우리가 달러 인덱스는 뭐냐? 올해 원달러 환율 올라간다 하지 않습니까? 네. 달러 강세됩니다. 그러면 전행커가 돈이 있다면 한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에 투자를 그렇죠. 하겠죠. 금리도 올라가니까 네. 그다음에 강세니까 경제권도 주니까 미국의 경기 민감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의 1사분기에는 뭐냐 올해 들어선 코리아 한국 주식을 좀 이렇게 리스크하려고 이제는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의 기술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로 가려는 얘기가 그런 네.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과정에서는 자금이 빠지니까 결국 취약 신흥국의 문제는 계속해서 테이퍼 텐트린 문제는 자 미국 위에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신흥국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4조 달러가 이렇게 됐을 때 재정적인 4조 달러가 됐을 때는 인플레 문제가 불가되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 문제에서 진정되지 않는다면 파월이 과연 그동안 스탠스에서 인플레가 일시적이냐 그다음에 금리 완화가 지속되겠느냐 하면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점점 테이퍼링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테이퍼링 얘기 안 하다가 네. 그러면 이 4월 달에는 테이퍼링 얘기하면서 신흥국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취약 신흥국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달러 강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30원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 기업인들과 이런 것은 달러 투자할 정도의 수익은 아닙니다는 이렇게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사실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올해 어느덧 1분기가 지나가고 4월 첫 거래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우리 증시와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는 과연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